자, 5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공익의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얘기죠? 네, 사익들이 모여져야 공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롤스는 사회정의의 제1의 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유를 깨트려가면서까지 평등의 개념을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이 입장이었습니다. 파레토 최적 상태라고 하는 거, 이 말 좀 어렵나요? 뭔지는 잘 몰라도 이게 효율성의 극대화를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경제학에서 보면은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이 있고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른 지금까지의 이제 만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만족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을 파레토 개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서 더 이상은 개선할 게 없는 단계에 도달하면 그것이 파레토 최적인데,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게 경제학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능률성의 극대화, 효율성의 극대화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정도만 생각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의 가치를 뒷받침해주는 기준이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용어만 딱 알고 있어도 이거는 그냥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맞죠?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수단의 적합성,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수단의 적합성.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 그러면은 야, 이게 얼마나 능률적 수단인데? 이런 질문인 거고요. 정책 합리성 그러면 야, 이게 사람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따질 때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러고요. 56번으로 가겠습니다. 55번의 답은 3번이었고 56번으로 가보니까 합리성 또 나왔네요.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 했으니까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액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 이거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 투입은 최소화하고 산출은 최대화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이다 그랬을 때는 목표에 대한 달성도. 야, 이거 하고자 하는 거를 이룬 거 맞아? 이런 질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반대로 나온 거 쉽게 답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의사의 존중 수렴이다. 대외적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고객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내적으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평등 얘기할 때 롤즈 설명할 때 2-1의 원리가 기회 균등 보장이죠. 그런 게 수평적 형평성인 거예요. 수평적 형평성,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대우하자. 사람인데 신분에 따른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별에 따른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종에 따른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외모 같은 거 차별해도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수평적 형평성의 개념에 묶여질 수가 있어요. 갈수록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존중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외모 품평도 하면 안 되는 걸로 된 거 맞죠? 맞아요? 요즘에도 하나? 만났을 때?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로 점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외향적인 것,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쁘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예쁘다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게 이제 불편한 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우리가 논쟁할 시간은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왜냐면은, 이런 말을 못하게 하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로 분위기를 좀 좋게 끌어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 안 하고 서로 어색한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할 말도 없이 멀뚱멀뚱한 거 아니냐.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개념이거든요, 그런 게. 그죠? 아우, 키도 크고, 아우, 옷에 핏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옆에 있는 키 작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게 방향성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뭐냐면요,
외모로 차별하던 것을 없애겠다는 하나의 의지인 거거든요. 그게 어찌됐거나 외모는 다 각자의 그 스타일이 있는 것이지, 이거 뭐 더 뛰어나다 아니다 이런 걸 함부로 말하지 말자, 이런 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좀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강해지다 보니까 아예 예쁘다는 말도 웬만하면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외모 품평하지 말자, 이렇게까지도 가는 거예요. 아니, 동의하든 말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그런 분위기가 왜 생겼을까? 이게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고향 안 물어보죠? 고향 안 물어보잖아요. 고향 어디 출신이세요? 이런 거 물어보나 아직도? 근데 그게 차별의 느낌이 없으면 상관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뭐. 차별의 느낌이, 아까 외모도 그냥 이렇게 뭐 좋게 말하려고 하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굳이 불편하게 느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 거긴 하죠. 그런데 그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칫 차별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민한 반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이제 우리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죠? 예전에는 뭐 사람 만나면 호구조사부터 하고 시작했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조건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저 면접 볼 때도 그런 거잖아요. 면접 볼 때 그 완전 블라인드 면접은 아니지만, 그죠? 예, 그렇게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사라든가 뭐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대답하는 것도 아닌 걸로 되어 있고 물어보는 것도 아닌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죠? 학력이 어떻게 되냐. 아니, 애시당초부터 공무원은 학력 제한 안 두기로 했잖아요. 연령 제한도 안 두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연령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면 선입견이 작동하거든요. 그죠? 완전히 그걸 없애려면, 외향적인 것까지 없애려면 완전 이제 얼굴도 안 보고 면접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적어도 서로 이제 그 물어보지 말아야 될 질문의 종류들은 이제 생겨났죠. 과거에는 다 물어봤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됐고. 그리고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냐? 아까 수평적 형평이 그런 어떤 뭐 나이든 뭐 외모든 출신 지역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수직적 형평성은 오히려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롤즈가 말했던 차등의 원리, 이런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은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더 부렁텅이로 몰아넣는 그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끄집어 올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별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실제로도 어때요? 그 저기 누진세 제도 이런 거는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금 더 내.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당신은 돈 많이 벌었네? 세금 좀 더 내. 이러는 거잖아요. 차별이지. 차별이에요. 차별인데 그런 거는 사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차별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 정도 사회적 합의는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더 늘리려고 하면 또 반발합니다. 그런 거의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하면 반발은 하는데, 어찌됐거나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회보장제도도 사회적 약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뀐 줄 알아요? 옛날엔 복지하다 나라 망한다 그랬어. 그게 2000년대 넘어와서도 계속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갖고 논쟁이에요? 뭐 갖고 논쟁이에요? 국민들한테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주자, 뭐 그런 주장이 나오고,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더 약한 쪽에 더 돌아가야 될 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돼, 이런 걸로 논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격세지감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선별 복지를 할 거냐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논쟁이 됐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10여 년 전만 해도 복지를 하면 나라 망한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는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많이 끌어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것들은 다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유의해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구분은 되죠. 어떤 게 수평적이고 어떤 게 수직적인지. 그죠? 근데 하나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지금 현재 세대가 SOC 같은 거 투자할 때 빚을 내서 하는 경우가 있죠. 빚을 내서 한다는 게 뭐냐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가 그걸로 SOC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부담이 누구한테 가냐면 다음 세대한테 갑니다. 그죠? 다음 세대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갚아줘라. 이렇게 하고 발행하는 거거든요. 채권을.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과연 정당하냐? 지금 세대가 자기네들의 부담을 다음 세대로 떠넘긴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SOC 투자를 하면 지금 세대도 이득을 보지만 다음 세대도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이어질 거니까 다음 세대도 이득을 보는 건데, 그러면 왜 현 세대만 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느냐?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이것에 대한 부담은 같이 지어야 된다. 그러면은 일부 전액을 다 채권 발행해서 다 빚을 얻어서 한다면 말이 안 되지만 일부는 다음 세대한테 넘기는 것이 형평에 맞는데, 그 형평은 수직적 형평이냐 수평적 형평이냐 했을 때 수직적 형평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다음 세대하고 관련된 건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평적 형평 얘기할 때 나이에 따른 차별하지 않는 거, 이게 수평적 형평이라고 했죠. 이 차이는 어떤 거냐면, 수평적 형평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나이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건 수평적 형평이지.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와 현 세대의 이 격차를 줄여준다? 이거는 수직적 형평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시험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건 그렇게 구분하기로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번에 2번이었고요. 합리성의 제약륜이 나왔습니다. 네. 합리성은 아까 이제 수단의 적합성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제약하는 게 다수간의 조화된 가치 선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화로운 가치 선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건 틀렸죠? 이게 합리성이 제한되는 것은 있잖아요. 조화된 가치 선호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합리적인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서 좋은 방법이 있고 타협적 방법이 있지만 서로 막 대립하고 맞서고 자존심 싸움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무조건 관철돼야 돼, 이렇게 막 우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합리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말을 좀 바꿔놓은 겁니다. 다수간의 조화된 가치 선호, 이렇게 놨는데, 이건 합리성 제약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다수간의 다른 가치, 서로 다른 가치를 주장할 때 합리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감정적 요소가 섞이면은요, 이거 사람이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막 비틀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정이 상해서 안 입고 와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견해를 모아낼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 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저 변혁적 리더십 얘기할 때 변혁적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인간적 배려가 있었잖아요. 인간적 배려. 그런 게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조직 자체를, 그죠? 혁신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감정적으로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딴지 걸고.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들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애가 아파서 오늘은 야근 못하고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 일이 중요해. 네 가정사가 중요해. 여긴 공적인 데 아니야? 야, 가려면 사표 쓰고 가. 바빠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옛날에 있었어, 이런 사람들. 근데 이렇게 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럼 이 조직에 충성 다 하겠어? 안 하지, 당연히. 여기는 나는, 여기는 진짜로 부품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틀어지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의 과다가 있습니다. 비용의 과다. 그러니까 저게 합리적인 수단인 거는 알아. 아는데 돈이 없어. 돈이 딸려. 그래서 못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 및 정보가 불완전한 것도 있겠죠. 나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모르는 면이 있었던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건 1번이 답이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짧지만은 좀 고를 때는 짜증나요. 직접 고를 때는. 그런 정도 수준의 문제고. 58번으로 갑니다. 디목은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했다. 그렇죠?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이죠. 이는 행정이 그 목적 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 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 디목이 말했던 사회적 능률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을 주체로 인식하면서도 능률성이란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산출이 인간과 사회 만족에 기여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기계적 능률, 분업화를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쥐어짜내는 그런 능률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능률성을 도모한다. 예. 그리고 그것이 되돌아가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해서 정치, 행정, 이원론의 지향이 아니고 지양이네요. 그죠? 예. 맞는 얘기죠? 왜냐면은 30년대 그러면은요,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 대공황.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미국에서는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했고, 이거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자고 나타난 게 통치기능론. 거기에 디목 애플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애플비는 좀 뒤에 사람이고, 연도적으로 보면 한 10년 뒤 사람이고, 디목.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정치행정 2원론 안 돼. 정치행정 1원론. 이렇게 한 거죠. 이때 등장한 국가가 행정국가 아니면 행정국가. 행정이 정치 영역까지 싹 잡아먹었어, 사실상. 그잖아요. 행정이 정치 영역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2원론을 지향하고 1원론으로 간 거죠. 네. 그리고 이때 통치기능론이 내세웠던 행정가치가 대표적으로 민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주성.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야 된다.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러려고 행정이 적극 개입한다. 이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행정이 주도하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전에는 입법국가였잖아. 그래서 행정은 뒤로 빠져 있고 입법부가 결정한 거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행정은. 그런 정도 존재였는데,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서 이 대공황을 의회에다 맡겨놓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의회에다가 일을 맡기면 안 돼요, 원래. 왜냐하면은 의회 안에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막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됩니다. 어떤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안 돼요. 방향성에 대한 미래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서 의회가 이걸 단일된 목소리를 내긴 어렵고, 그런 속에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나간 거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이걸 싹 휘어잡고 끌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30년대 행정국가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도 그 행정이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성의 가치하고도 연결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성은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 능률성은 목표 달성보다 또 거꾸로 돼 있는 거죠. 능률성은 그 수단이 비용은 적게 쓰면서 그러면서 결과는 크게 가져오는, 산출은 크게 가져오는 쪽으로 맞추는 게 효율성. 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야, 목표에 도달했어? 이게 바로 효과성. 이런 겁니다. 도로를 뚫어요. 자, 그러면요, 도로를 뚫기 위해서 뭐 100억을 써요. 100억을 써서 도로를 냈어. 100억을 써서 100억을 썼다. 이게 투입이에요. 투입 대비, 야, 100억 써서 몇 킬로미터나 길을 뚫었냐? 100억 써서 50km 뚫었어. 50km? 50km? 이게 산출. 50km 뚫었다가 산출. 그래서 야, 100억으로 50km 뚫었으면은 전에는 그 100억으로 20km 뚫었는데 이번 50km 뚫었으면 야, 효율적이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출을 냈네. 잘했네. 이건 효율성. 됐어요? 이게 능률성. 그런데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야 이제 효과성을 따지는 거예요. 야, 도로를 냈어. 50km짜리? 그래? 얼마나 많이 이용해?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50km 뚫었더니 편하대? 어떻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대? 여기까지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지역 주민들이 교통난이 해결이 돼서 매우 만족해 합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효과성을 얻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입 대비 산출만 보는 게 능률성. 한 발 더 나가서 그로 인한 결과는 아웃풋, 산출 말고 아웃컴이라고 하죠. 아웃컴. 그리고 그거로 인한 영향, 임팩트. 여기까지를 보는 게 효과성입니다. 효과성.
그래서 이게 둘이 거꾸로 또 돼 있는 거예요. 3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합법성은 법률에 대한 적합성, 이런 게 있고요. 법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법치 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 수단 가치인 법의 준수가 강조돼 목표의 전환 같은 게 온다. 목표의 전환, 네, 원인 중에 하나가요. 이런 이제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때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의 전환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온다고 했었냐면 기억나세요? 조직 구성원들이 지네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 까먹고 자기네들을 위해서만 움직여 자꾸. 내부성. 그러면 목표가 전환된 거잖아요. 공무원이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라고 있는 건데 지네 조직의 안위만 신경 써. 그럼 목표의 전환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과두제철칙 같은 것도 얘기했었죠. 과두제철칙. 조직이 자기네 보스를 위해서 존재해. 과두제철칙. 목표의 전환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잉동조 있었죠. 내부 규율을 지나치게 따라가면은 이것도 이제 목표의 전환이 온다.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존재를 자꾸 까먹고 야 규정상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목표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수단 가치인 법의 준수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서 과잉동조가 일어나면 그러면은 그때는 목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형식주의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야, 이건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은 옛날에는 필요해서 만든 법이랄지라도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때가 되면. 그잖아요. 옛날 기준은 어떻게 지금까지 다 그대로 쭉 가져갑니까? 세상이 바뀌는데. 그런 건데도 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고수하면 굉장히 비능률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59번으로 갑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감소한다. 이거 틀려요. 1번이 바로 답인데 이게 기존 자본하고 사회적 자본을 비교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자본은 어때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본은 한마디로 돈이잖아, 돈. 주머니는 돈 끄지보다 쓰면은 돈은 점점 없어지지. 기회비용이 항상 있죠. 여기다 쓰면 저기다 못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사회적 자본은 어때요? 사회적 자본은 신뢰잖아, 신뢰 자본. 신뢰 자본이기 때문에 신뢰라는 거는 믿으면 믿을수록,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더 견고해지죠. 더 견고해져요.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자본이 한번 형성된다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회자본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기는 사람들도 물론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사회적 자본을 지켜준다. 그래서 그때 사례로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택배 그냥 아무데나 집 앞에 현관에다 던져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 물론 CCTV가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게 습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걸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남이 어디다가 물건 이렇게 놓고 가면 아예 건드리면 안 돼. 라고는 서로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시인 한 분이죠. 유시화라고 아세요? 그런 시인이 있어. 근데 그분이 인도 여행 갔던 얘기를 옛날에 책에 써놓은 거 보고 그 재밌게 읽었었는데 인도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어디 역 앞에서 기차 기다리다가 가방을 놓고 잠깐 갔다 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가방 막 뒤지고 있더래.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내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멈추지도 않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언제부터 당신 거냐? 언제부터 당신의 소유라는 것이냐? 물건에 대한 개인 소유가 언제부터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예쁘게 시 쓰는 사람이니까 좋게 해석을 해줬습니다만은 그런 사회는 사회자본이 형성되기가 어렵죠. 그잖아요. 그러면은 경계심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내 거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끔 저 가방 팔 때 보면은 여권 보관하는 데가 이 등에 딱 이렇게 붙어 있게끔 가방들 설계 나오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 여권이나 이런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린다고. 그럼 외국에서는요 그거를 자주 습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나가면 그래도 우리나라도 물론 도둑놈이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게 견고하지만 외국 애들끼리는 이게 형성되기 어려운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면 한번 이게 다시 뭉치기가 어렵다. 근데 한번 뭉쳐지면 굉장히 단단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자본 특징. 후쿠야마,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본계 미국 학자인데요. 이 후쿠야마,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분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국가의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 수준이 결정한다. 뭐 신뢰 얘기하는 거 맞죠? 사회자본.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네트워크나 결사체에 내재된 공공적 자원이죠. 이건 누구 개인의 것은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사회적 자본이 있으면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공동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떤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트워크도 발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60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1번이 아까 답이었고요. 이번에는요, 사회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 기본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트남 같은 학자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연구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분은요, 어디 사례를 연구했냐면 이탈리아에서 사회자본이 지방정부의 제도와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게 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데 그나마 이탈리아는요, 좀 이게 있나 봐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 공동체 중심적인 국가인 거 알죠? 이탈리아가 독특하게. 서양 그러면은 다 개인주의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가족 공동체 중심이에요.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도 이탈리아가 또 굉장히 크게 번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집안에 가족들이 대가족으로 이렇게 모여 산대요. 예, 여기는 문화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어떤 사회자본이 형성된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예, 포트남은 하버드대 교수거든요. 툭하면 하버드대 교수죠? 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버드대 돈이 많아가지고 연구 성과가 있는 사람 다 스카우트가. 그래가지고 하버드대 교수가 많아. 근데 아무튼 유명한 사람 중에. 근데 이 양반이 요거 이제 이 연구를 이탈리아 케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랬고, 그 다음에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한다. 그리고 거래 비용을 낮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망이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가 신뢰를 이어지고, 그러면 거래 비용이 낮아지죠. 그리고 혁신을 가속화한다.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보니까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말이 그럴싸해 보입니까? 어때요? 이들이 네트워크를 말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의 공동체끼리는 신뢰가 형성되고 그 안에 규범체계가 잘 지켜지고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구분, 경계가 뚜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하고나 신뢰를 맺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하고나 신뢰 맺을 수 없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신뢰가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종을 보면은 의심을 많이 하죠. 다른 인종을 보면 경계를 많이 하고 이 밀어내려고 하는 힘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죠. 우리의 인종차별 문제가 아직은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아왔지만 그건 비중이 아직 작아서 그래요. 비중이 작아서 그런데 굉장한 그 차별적인 의식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평가가 많죠. 사실 위험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죠. 심지어 중국에서 넘어온 교포들도 어떻게 취급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교포잖아요, 조선족이. 그런데 그 사람들 거의 반 도둑놈 취급하지 않나? 반 범죄자 취급하고 약간 그게 있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계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막 밀어내려고 하니 어디 저기 뭐 인종이 아예 다르고 쓰는 말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죽하겠냐고. 좀 덜한 거는요, 미국이나 이런 데 서양 선진국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서 그 나라 출신들은 경계를 좀 덜 하지. 그런 면이 있는 거지, 우리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경계심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게. 그래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오히려 너무 폐쇄적이어서 비판을 받죠. 그죠? 이 안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행정 가치가 어떻게 중시되어 왔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법국가 시대 때 강조했던 게 뭐냐. 입법국가 시대 때는 이때는 이제 합법성이었어요. 합법성. 왜냐면은 의회가 만든 법을 행정이 지켜야 되거든요. 법이라는 형태로 결정해서 내려보내주면 그거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성이 강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리론, 초기 행정학, 행정관리론 시대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능률성이었던 거죠. 능률성. 특히 그 기계적 능률성, 그죠? 요거 중심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통치기능론 시대가 되면 그때는 뭐였어요? 통치기능론 시대가 되면 민주성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제 사회적 능률의 개념도 좀 나왔고, 그게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이제 통치기능론의 민주성이라는 가치로 이제 이어졌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행정행태론의 시대가 오죠. 행정행태론 때가 되면 이때는 관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관찰을 하죠. 관찰을 하는데 그들이 나름 그들만의, 물론 제한된 합리성에 불과하지만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더라. 그게 합리성이에요. 여기 사이먼이 행정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관찰해서 뭐라 그랬어요? 행정인들은 제한된 합리성을 발휘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족모형이라는 거를 제시했잖아요. 그죠? 나름의 합리성이에요. 합리성을 기준으로 연구한 겁니다. 합리성을 기준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신행정론으로 오게 되면은, 신행정론은 이제 가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막 전면에 내세우는데, 형평성이라는 거를 막 내세웠죠. 그죠? 미국 사회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 가치가 형평성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막 부각시켰던 때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신행정론인데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발전행정론 같은 거를 또 연구를 했어요. 발전행정론을 연구했는데 이 발전행정론에서는 강조하는 게 효과성이에요. 우리도 정부가 나서, 우리나라 대표적이잖아요. 정부가 나서 갖고 어떻게 해요? 수출 몇 억불 달성 뭐 이런 거, 그죠? 목표를 국가가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막 전 국가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NPM 시대가 되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때는 생산성이라고 보면 좋겠다. 생산성이라고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성하고, 그러니까 능률성하고 거기다가 효과성까지 같이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뉴 거버넌스죠. 뉴 거버넌스는 요건 이제 어디에? 사회적 자본에 신경을 썼다. 사회적 자본 신뢰에 이제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 거버넌스는 뭐였어요? 시장의 원리? 뭐 행정과 시장을 좋은데 행정 관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그건 하지 말고 행정 관료제도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를 끌어들여서 시민사회하고 같이 거버넌스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이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네트워크와 신뢰예요. 사회적 자본. 이렇게 연결됐었습니다. 그럼 뭐 다 끝났지 뭐. 그죠? 바르게 연결한 게 뭐냐 그랬습니다. 행정관리론 절약과 능률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맞죠? 그 신행정론은 형평성은 맞거든요. 그죠? 그런데 형평을 위해서는 탈규제가 아니라 규제예요, 규제. 갑질 못하게 해야 형평해져, 세상이. 예? 그래서 규제를 합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하는 규제가 뭐가 있다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은, 최저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보장, 이런 거, 그죠? 오히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빨간 날 다 쉬게끔, 유급 휴일로 전환된대요. 원래 그 빨간 날은요, 공무원 쉬는 날이에요. 알아요? 국가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고, 대기업들은 그 기준을 다 따랐지만 중소기업들은 안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한테 법적 강제가 이제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규제 아닙니까? 규제. 응? 규제잖아요. 이렇게 해서 형평성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신공공관리론, 경쟁과 민주성 그랬습니다. 경쟁과 민주성 그랬는데, 여기는 뭐 민주성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죠. 그죠? 경쟁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뉴 거버넌스는 대응성과 효율성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신뢰, 사회 자본하고 연결을 해야 합니다. 62번. 현대적 행정 이념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이 문제는 논란이 결국 돼서 답이 없음 이렇게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답이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다 현대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부터가 현대인데. 기준을 안 줬어. 문제 출제자가 자기 머릿속에서만 이게 맴돌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개떡 같은 문제도 찰떡같이 좀 접근해 줘야 되니까요. 찰떡같이 접근해 주려면은 뭐 가장 오래된 가치가 뭐냐 이거를 찾아내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 행정이념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안현대적인 걸 찾으면 되잖아. 안현대적인 거를 찾으려면은 가장 멀리 있는 애를 좀 찾아줘야 되는 것 같죠. 그죠? 멀리 있는 애를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요,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했대요? 민주성. 통치기능론 1930년대 대공황 때. 맞아요? 대공황 때 이런 거고, 가회성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왔는데, 가회성은 이게요, 형평성의 가치가 떠올랐을 때 즈음하고 되게 유사해요. 왜냐하면 가회성이라는 게 효율성하고 이렇게 좀 상대적이잖아요. 이제 반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회성에 대한 고민도 그때 와요. 특히 그때 또 이제 사건이 있기도 있죠. 왜냐하면은 석유 파동 같은 거 이런 거가 막 또 오고 자원의 부족 문제 이런 것들에 또 시달리고 하면서 60년대 말 70년대 가회성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신뢰성은 90년대잖아요. 지금 아까 저 뉴 거버넌스 시대까지 와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와야 되고, 그러고 성찰성은 뭐냐? 이건 성찰성은요, 이걸 행정가치에 넣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반성, 성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크게 언급되는 바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이제 등장했다 손 치더라도 최근의 일이겠지. 최근의 일. 최근의 일. 그렇게 센스 있게 접근한다면 답은 1번으로 일단 찾아놓고 가긴 가야 돼. 에? 1번으로 딱 찾아놓고 가야 돼.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가장 좀 오래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다만 이게 왜 정답 없음 처리가 됐냐면 1930년대는 그럼 뭐야? 근대야? 현대 아니고? 이거 근대야? 30년대가? 이것도 현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답 없어.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 현대야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됐지만 이런 개떡 같은 문제가 나와도, 기준이 모호한 이런 문제가 나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책무는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성이 가장 오래된 것 같다. 왜냐면 이 바로 앞부분에 딱 있었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책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